부분으로 나눠서 발표될 것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서로 토론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재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 기획한 단계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남북한에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당분간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물건은 언제 튀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이 발표도 보면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면 남쪽은 남쪽의 이야기를 하고 북쪽은 북쪽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남쪽은 북쪽 이야기하고 북쪽은 남쪽 이야기를 하는 상호 교차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남북한 연구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건 이제 한문학 분야만 아니고 사실 한문학 분야는 다른 분들 다른 영역들 예컨대 역사나 정치, 경제,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하면 오히려 필요성이 그래도 조금 덜 느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다른 쪽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분야인데 이렇게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해야 될 그 북과 한문에서는 어떻게 이게 남한 연구자들이 북쪽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짝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더라고요. 북한 쪽 이렇게 다루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한문학회에서 2016년에 사실 한국 한문학사의 제11차 전국 학술대회에서 한국 한문학사 서술의 제문제 등을 다뤄서 한문학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시사라든지 사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론을 검토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주제를 그동안 학술 발표를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한문학사 전체를 갖다가 논의하는 것과 특히 오늘 발표 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사람들이 남과 북이 연구자들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실 남쪽의 학자들도 북쪽에 그런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의식하고 있고 분명히 북쪽에서도 남쪽의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할까요? 서로 인지를 하고 그쪽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만나더라도 훨씬 더 활발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진재규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북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책들을 영인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 북한 것은 더 이상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체로 그런 것인데요. 몇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너무 뻔한 소설, 기계적 소설,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작품의 해설 속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의 평가도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그대로 연속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에서 나오는 그 연구 성과들을 보면 또 번역서들을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는데 오늘 강현 선생님이 하신 걸 보니까 새로운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의식하고 새롭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회가 선생님들한테도 북한 쪽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남한 학자들이 여전히 주목해보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맨 먼저 진재규 교수님이 한문학사가 아닌 고전문학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정우보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죠. 대체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10분 정도 한 분당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짤막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체적인 또 발제 비슷한 거여가지고 사실은 이게 토론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또 논문 스타일로 좀 발제 스타일보다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내용을 풍부하게 이렇게 담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 토론은 발표지 281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분단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이행의 단초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어쨌든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 간의 고전문학사 소술의 상이한 시각을 검토함으로써 문학사 소술의 통합적 관점과 시각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문에서 진세 교수님은 이제 통일시대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평화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정의는 관련된 논문들이 최근에 상당히 그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특히 뭐 정치 외교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민간 차원 관련해서는 그런 문화교육, 흑설교육 동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이 논문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그런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성,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발표문의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궁금한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북한 고전문학사와 관련해서 1991년부터 발행된 16권짜리 가장 큰 분량의 조선문학사를 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론적인 것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민족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의 문학사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커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2014년에 나온 북한의 우리 문학사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자에서도 그 이전 1990년인가요? 91년에 나온 그때도 이제 북한의 우리 문학사에 대해서 단행본을 출판한 바가 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역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북한 문학사를 보았을 때도 좀 우리가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나온 문학사 소술이 더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통합적인 그런 문학사 소설이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러한 그 의구심 내지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제 남북한 문학사 소설의 큰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북한 문학사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고 그 성격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뭐 그런 점을 많이 강조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북한 문학사 내에서 그 좀 이견도 있다,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문학사 소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사 소술에서 이러저런 어쨌든 이견이 그 내부에 어쨌든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과 상호간의 어쨌든 토론과 소통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조선문학사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2006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문학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 사회과학원에서 그 만든 그 조선문학사하고 서술상에도 몇 가지 차이점도 있어요. 예컨대 뭐 소설의 기본을 그 조선문학사 사회과학원에서는 주로 금호신화에서 보고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이제 삼국사기 온달전과 같은 작품을 소설의 기본으로 좀 끌어올린다든가 뭐 시적 기본도 좀 다르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언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만든 조선문학사하고 사회과학원에서 만든 조선문학사의 그 내용이 좀 이견이 있다. 그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런 통합적인 남북한이 같이 어쨌든 협의해서 문학사를 서술할 때 좀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싶은 것은 이제 북한 문학사 서술에서 존재하는 이제 이런 이견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건 이견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 배경 혹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남북한 문학사의 어쨌든 공통된 서술을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북한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좀 우리 문학사하고 좀 비슷한 지점, 좀 공통된 어쨌든 그런 영역들, 그 같은 평가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런 확인을 통해서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보실 때 남북한 문학사 서술에서 뭐 남한의 문학사 서술도 워낙 많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같이 그 문학사 서술할 때 공통적으로 뭔가 확인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학사 서술의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문학사 서술의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문학사라고 하는 것은 주지하듯이 그 사회주의 문화 건설이라고 하는 현실적 목표를 두고 있고 또 특히 대중들의 교양 획득을 위해서 매우 평이하고 선명하게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컨대 뭐 문학사의 경우에는 이런 장르별 상호관계라든가 담당층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주로 문학사 소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은 거의 생략된 채 중요한 작품 그리고 중요한 작가 위주로 이렇게 문학사를 서술하는 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문학사 서술에서도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그 문학사 서술의 그런 상이한 목적을 두고 있는 남북한의 그러한 그 지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조금 문학사 문제에 있어서 고민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그 하나의 개념으로서 제시해 주신 게 이제 결의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썩 좋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제가 그래서 결의문학이라고 혹시 그런 논문이나 뭐 그런 제안이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전혀 찾아보지 못했고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리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그 북한에서 나온 그런 간행들을 그 출판하면서 그 명칭을 이제 뭐 결의 아동문학이라든가 뭐 결의 보조문학 뭐 이런 형태를 붙인 게 좀 그래도 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좀 특별하게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학사 서술에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들을 이제 많이 제시해 줬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연구자 협력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더 이해가 안 되면 사실 뭐 그런 지역 문학 연구라든가 혹은 남북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든가 또 한문학 관련 1차 원전 자료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만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강현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제가 전에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는 현은산 일기라고 해서 16세기 나온 일기인데 분량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남북한 각자 같이 공동 연구한다든가 일단 자료를 서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작업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 존재하는 그 문헌 자료, 특히 한문학 관련되는 그런 자료를 좀 공동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저도 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 선생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의문학사에 대해서 그 개념이 생소하긴 하지만은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도 썩 기분이 좋네요. 일단 결의문학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결의말 그 큰 사전 편찬에 결의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고 지금은 그 남북 공동 편찬 사업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성과를 해서 지금 뭐 웹인가 뭐 올려서 하는 그만큼 성과가 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결의문학사라고 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족이나 다른 건 쓰게 좀 여러 가지로 너무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선생님이 제안하신 그 성과 공유라든지 로컬리티 연구라든지 1차 원전 자료 교환과 공유는 뭐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1차 자료의 원전 자료 같은 지금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고전번역원이 지금 소스를 못 찾아가지고 하여튼 파트너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돼가지고 민화협 쪽에서 했지만 잘 지금 성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지속도 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에 존재하는 한문학 유산들이 이제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조공생 말씀대로 공동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한문학에서는 1차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공개가 돼 있고 되지만 북한은 들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사이트도 잘 일본을 통해서 우회로해서 돈을 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 공유나 공동연구는 뭐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성 많을 때 지금 왜 역사학에서 공동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지 1차 자료에 대한 조사 사업은 반드시 이제 해야 되겠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머지는 지금 갈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뭉뚱그려 대답을 드리게 두 번째의 경우는 문학사 서술에 상이한 것을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랑 문학사 서술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학사든 번역사든 이건 우리로 말하면 이 대중화의 시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수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번역서도 보면 각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1948년도 한글 전용을 하면서 했던 기치가 뭐냐면은 고전도 번역을 해서 대중들한테 읽히게 되면 그 자체가 한글 전용의 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뭐든지 쉽게 접근하고 눈높이에 맞게끔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하고 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문학사 서술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북한의 그 문학사 서술이 뭐 그렇게 너무 쉽게 가거나 각주 없이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우리하고 너무 다른 면은 있지만 우리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는 글쓰기부터 해서 좀 약간은 일단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너무 전문적인 것은 좀 지향하고 하는 것들은 좀 서술 방식에서는 좀 공통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너무 우리 위주로 서술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부 북한의 문학사 서술 대상이 북한은 완전 이민 대중이지만
저희 그렇게까지는 못 나가지만 그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게 북한 내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 북한 내에서 문학사가 상이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우는요, 이렇게 저는 뭐 저렇게 제가 글을 읽은 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학사 서술은 국가의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뭐 요즘 말하면 이게 융통성이 별로 없고, 대신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중성, 하나는 학부 대학원을 위한 교재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수술한 문학사하고 국가에서 나온 조선문학사의 경우는 제자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 김한명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물론 김대 교수긴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국가 기록과 그 다음에 대학 기록, 그 다음에 목적이 하나는 국가가 위주로 하는 목적이, 하나는 대학 교재용 내지는 교양적인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르를 보는 생각이나 시기나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이나 작품을 분석하는데 완전히 다르지는 않는데 일부분은 그런데 좀 차이가 난다라,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신에 또 이게 남한의 그 경우는 이게 그 사실 저희하고 공통점이 있는 게요. 하려면은 공통성을 가지고 하려면은 예를 들면 작가, 작품, 장르, 자료 이런 것들이 일단 공분모가 있는 것은 그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까 우리 안대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우리가 뭐 북한을 연구하고 자기네도 우리를 연구하든가 일단 바탕이 되는 그 작가, 작품, 장르, 자료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같이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문학사의 이견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제일 큰 것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북한 내부에서 다른 것은 저자와 그 다음에 교재가 탄생했던 공간과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교재가 나왔느냐 이런 데에 따라 좀 달라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지금 대충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공통된 통일된 그 문학사 서술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서술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공통된 문학사 서술이, 고전문학사 서술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그 남북한 공통의 어떤 고전문학사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도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또 반론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는 문학사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연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서술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술 시각 면에서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관점, 그리고 그 다른 관점은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국가에서 강요하거나 뭐 하는, 또는 국가에서 이렇게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학사 서술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금 진태규 선생님께서 논의하고 정웅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참고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강원대에 계신 안세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토론문은 283페이지에 있는데요. 역시 좀 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83쪽에 있는 토론문을 생략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열흘쯤에
대타로 이 토론자를 제안받고 괜히 했다는 생각을 일단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조금 괜히 했다 싶으면서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283쪽에 있는 이우성 선생님부터 최근 또 김동준 선생님의 이런 연구 경향을 훑어본 논문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토론자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반성과 공부가 됐습니다. 오늘 아까 그 김영태 선생님께서 잠깐 어떤 그 오늘날 우리 한문학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좀 책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초기 이 국문학 연구에서 한문학을 위상 지으면서 노력했던 산학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이제 민족 사관 혹은 민족주의로 하면 좀 그런 걸 복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남북한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연구 시야에서도 좀 유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우성 선생님부터 김동준 선생님까지 이 목록을 사실 이렇게 제시해 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논고들에 충분하면서도 심도 있게 제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초기에 한문학 위상 정립을 기여했던 민족문학 내지 내재적 발전론의 성과와 한계, 자본주의적 근대화된 병폐를 진단하고 넘어서기 위한 한문학 유산의 재조명, 우라론적 접근과 동아시아의 경계 확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것의 실천을 어떻게 할까 실제로 또 많은 분이 실천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토론자로서 이 논의를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논고에서 제기한 문제를 토론회 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김용태 선생님 말씀하신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민족주의 갱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냥 던져두는 걸로 토론자의 친구를 가름하겠습니다. 민족문학의 보건 문제인데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면 그 초창기에 민족문학적인 시각에서 한문학을 그 위상 정립했던 거를 다시 좀 되새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좀 동의가 되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문학 연구가 국문학의 다른 영역이나 여타 인문학과 거의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더 문제가 아닐까.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중화주의나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소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접근법일까? 중화민족주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로 대응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런 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정치적 투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뒤는 일반적인 아까도 말씀하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문학 연구에서 분단의 문제인데 저는 이걸 강혜선 선생님 오늘 발표 들으면서 많이 공부가 되긴 했지만 분단 이후에 한문학 연구가 이 굴절되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처럼 이제 논지를 펴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문학 연구에서 분단이 어떤 연구의 굴절을 초래했던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역사 인물론적 관점이 없었다거나 남한에 혹은 주체주의 사상적인 민족주의로 발전을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사 기술은 아까 진재규 선생님도 제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글쎄 이 문학사라는 것이 뭔가 운동적 성격을 해서 기여하기 위한 문학사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문학사라는 것을 기술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자 각자가 개별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나름 연구의 방향과 의의를 설정하는 지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도가 결국 하나일 수는 없고 또 하나를 강요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선악들이 이 힘들게 이렇게로 민족문화 내재적 발전도 실학이라는 지도가 있었고 그 지도를 따라 행복하게 걸어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거를 걸어갈 수 있을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 점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어설프게나마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앞부분의 민족문화 부분은 북한에서도 김일성 대학에 있는 민족 고전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민족을 강조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 민족 고전학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민족을 강조하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태형적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아시아 전체에서 각 나라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을 갖다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학이 거기에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은 과연 정말 현 시점에서 올바른 것인가?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조인태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학 연구 어떻게 보면 지사적인 입장이나 그 시대의 거인의 입장에서 사회 발전이나 역사 발전과 함께 민족을 강조했던 거하고 지금의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이현실 총무님이 많았어요. 10여 분 해가지고 부탁해서 안 된다고 부탁했다고 결국에 안 선생님이 큰 마음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발표 토론이 성사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이 발표를 맡은 거는 사실 이거 한국연구재단에 이거 제안서 낼 때 회장님 북에 계시고 제가 연구기사에서 제안서를 제가 썼고 기본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 남한 이런 얘기도 한 꼭지가 있으면 구색이 맞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적당히 발표를 맡아주시는 분들도 없고 해서 네, 제안서를 쓰던 김에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해봐야 새로운 얘기, 재미난 얘기 안 나오고 뻔한 얘기 또 하다가 소모적 얘기가 끝난다. 그런 우리들의 기억과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쨌든 공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을 제가 체험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연구자로서의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이것 중에서 아까 이유 선생님부터 김동 선생님까지 이런 이제 우리에 대한 큰 이야기들은 제가 하나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한데 여튼 뭐 이런 이직들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뭐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긴 한데 투고를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좀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번으로 번호를 매기신 민족문화 복원의 문제인데 아니 왜 지금 다시 국문 한문 그런 표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논쟁이 중요하다 한문학 고유의 뭐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국문 한문 얘기 이런 논쟁 끝에 한문학이 이제 연구의 대상 한문으로 정립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결국엔 국문이냐 한문이냐는 중요한 문제는 그게 한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고 여하튼 한문학에 대한 뭔가를 한다면 기본 성격으로 동아시아 한문학을 하든 뭐든 간에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한문학의 모습, 성격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서 한문학을 모았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민족주의를 소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접근인가 하는 말씀 지금 저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지요. 근데
민족주의란 말이 그냥 네 글자 민족주의여서 그렇지 사실 민족주의가 함의하고 있는 것만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타적인, 폭력적인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비판에 맞지 않는 그런 민족주의도 있지만 그것만이 민족주의의 다는 아니고 뭐 독립운동 이런 걸 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 내부의 어떤 건강성을 지키는 그런 민족주의는 또 있는 거죠. 민족주의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뭐 여러 가지 논쟁에서 얘기가 합니다만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민족주의의 그 나쁜 점만 자꾸만 거론하는 그게 그 때문에 토론이 더 진전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들고 있는데 좀 청근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안승혜 선생님이 고려대 출신이신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는 애교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고대주의라고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대의 어떤 그 애교심을 이끌고 단계를 이끌고 하면서 대학 전체 한국 대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마초스럽다든가 이런 또 이게 부정적인 비판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대의 어떤 애교심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성대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서 뭔가의 공동체의 시점, 시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입장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상대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쁜 민족주의도 나오고 성숙한 민족주의도 나오고 하는 건데 성숙한 민족주의로 나아가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동 어문학의 보편성 속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발견하자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편성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성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옛날에 해석학에서 전체와 부분에 설명할 때 부분이 의미를 갖는 것 전체성에 들어가는 거고 전체가 성립되는 것은 이 부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서 해석학 특수난이라는 것이 나왔듯이 동아시아 보편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동아시아의 특수성들이 모여야 거기에서 보편성이 나오는 거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를 표상하는 그런 것도 민족주의다. 꼭 그것이 폭력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외화되지는 않는다. 그 점을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서 한국에서 정말 이 분단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제약을 가져왔고 굴절될 거 맞냐? 그것도 상당히 실감 가는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명택 선생님이 없었다 한국 학계에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명택 선생님과 같이 하셨던 그 분들을 다 함께 칭하는 것일 텐데요. 하여튼 분단 초기에는 더 깝깝한 상태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단을 갖다가 잠깐 분단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망각하게 되는 약간 그런 효과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만 유물론이 뭐 우리한테 없어서 뭐 그런 거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분단 해방 공간에서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분단의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아주 뜨거운 주제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생산력이 늘어나서 사회가 발전한다. 평등을 유지해야 평등이 갖춰져야 사회가 움직인다. 뭐 이런 식의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여전히 있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는 입장에서의 제3의 길로서 신민족주의를 말씀하셨던 조윤재 선생님, 선지 선생님 이런 분들의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말씀. 그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인데 다 비극적인 마감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구나 김규식 같은 분들 다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 거의 같은 생각인데 이것도 용어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는 건데 선생님 용어로 치면은 지도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도를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고전문학 관련 논문들을 보면서 제일 흥미있게 보는 게 고전 여성문학회에서 나오는 잡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논문들이 저는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거기는 여하튼간에 여성주의는 어쨌든 시각을 가지고 논의를 펴니까 시각이 뭐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시각이 있으니까 논의가 분명해지고 그 논의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토론이 가능하고 그런 토론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거기는 여성 그 문학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간에 저를 이렇게 성숙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식의 하나의 시각으로 강요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상식이 되고 저도 잘 아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수의 문학사가 가능하다는 건데 문학사를 쓰지 말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수의 문학사는 가능한데 문학사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문학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성숙을 이끄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민족주의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조인지 선생이 분단만은 막아야겠다, 전쟁만은 막아야겠다 했던 그 시각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조인지 선생이 염원, 비원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백년 지나서 통일이 될 것, 평화 시대가 될 것도 같으니까 그것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고전문학을 보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작업이 왜 불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문학사 서술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아까 잠깐 말했듯이 민족주의에 의해서 문학이나 한문학이 만들어졌는데 민족주의를 버리면 민족주의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걸 버리면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한문학이든 국문학이든 뭐든 간에 인문학이든 그것을 이제 핵심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봐야 뭐 새로운 그 무엇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길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태 선생님께서 그 민족주의에 대한 지리자의 그 지리를 더 강한 신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포기하라는 말씀 못 하겠고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발표하고 선생님 말씀 속에서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 이전 시기의 민족주의로 환원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새로운 함의가 들어간 그런 것으로 여기서 서술하는 쪽으로 이렇게 더 서술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게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 있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논문으로 실제로 작성하실 적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로 강혜선 선생님의 그 북한의 한문학 그동안 두 편의 논문에서 북한 쪽에서 한문학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작품 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셔서 많은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되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최근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본현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덕면에 있는 구본현이니까 287쪽의 토론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한문학계에서 나오는 성과들도 대단히 많은데 그 성과들을 거르지 않고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은 터인데 북한학계의 그 연구 현황을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북한학계의 역사라고 현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다소 엉뚱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우리 한문학 연구가 자료의 외연도 국장이 되고 인접학문과 연계도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보면 우리 한문학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뭐 해노강서 18화, 삼당신, 한문사대가, 농암, 삼연, 후사가, 추사나 사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연구의 대상이나 그 방법이 상이하다면 우리가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결론 부분에서 남북한 그 공동연구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문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학인데 아마 오늘 발표는 말 그대로 한 문장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외한이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북한이 아무래도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이 다른 모든 사상 동향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혹시 전 근대의 사상에 대한 연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세대는 아닙니다만 저희서 위에서 선배님들께서는 우리 쪽의 번역이 없었던 관계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쪽의 번역을 참고하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쪽에서도 이제 번역이라든지 구성이나 고중의 개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높은 수준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은 옛날에 비해서 번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그 번역의 그 수준이나 성과를 받아들여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4번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진재규 선생님 발표하신 그 조선문학사 1기의 저자 이용수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김사학과세 시를 대대적으로 모으신 분인데 이 김병현 김사학과세에 대해서 북한에서의 그 연구 현황이 이 때문에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경향은 없는지, 혹시 그 발표문에서 뭐 너무 많은 자료를 다루셨으니까 이것만 특정해서 보여주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그때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현 선생이 최근에 김삿갓 관련한 논문을 쓰시더니 바로 이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거 있으면 알아라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네 가지 아주 감명한 질문인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지금 안 쓴 채 발표를 드린 이유가 사실 그 예전에 쓴 논문에서 그 남북한 한문학 공동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사실 결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낸 결론과 뭐 새롭게 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비워놓은 채 오늘 토론을 통하거나 다른 발표자의 이제 또 발표를 들으면서 또 시사받는 바 있지 않을까 해서 비워뒀는데 정우복 선생님 토론문에도 다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다 같이 얘기된 거예요. 결국은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큰 걸 인정을 하자고 지금 진재규 선생님도 발표를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1차 자료나 번역 성과들을 충실하게 상호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제가 세 번의 논문을 쓰면서 계속 북한 쪽 논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은 남한에서 주목하지 못한 작가들이 북한에서는 계속 소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있는 인물들, 또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활동하신 이제 문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1차 자료가 남한에서 이제 접근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1차 자료 쪽에서 지금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남한학계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가의 예로 이제 19세기 중엽의 김지초라는 인물이라든지, 또 최근 우리 쪽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이시암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 이번에 이원배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한문학 공부 꽤 많이 하셨어도 사실
사실 잘 모르는 작가들 많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작가들 막 검색해봤어요. 우리 학술 연구 리스에서 남한에서 누가 뭘 연구했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또 북한에서는 북한대로의 새롭게 조명받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남한에서 그런 북한 지역의 자료와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 그 연구로 좀 끌어들여야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면서 굉장히 제가 궁금한 자료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평양 페이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게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북한 쪽에서는 이제 출전을 거의 잘 안 밝히고 그냥 앞에 해제 형식으로 뭐뭐뭐 이런 걸 참조해서 다음에 작품을 선발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그 북한에서 해설해 놓은 문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북한학계 연구 성과로부터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또 너무 보편성 문학 중심의 한문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정치적 성향의 글들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반면에 북한은 금성문이라든지 비문이라든지 경문이라든지 상소문이라든지 또 통문, 전쟁 때 통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수집을 해서 당대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시각, 또 인민들과 거기서 인민이라고 그러지 인민들과 어떻게 연대하는지 지식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런 쪽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어서 저 나름으로는 그런 비문, 경문 이런 쪽으로의 그 연구 태도는 우리도 이제 좀 연구 시각 확장 면에서 좀 시사받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지금 지역 문학으로서의 한문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좀 앞서서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요양산 이런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굉장히 자료를 통시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인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또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의 이제 거기 애국주의 강조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렇게 어떤 지역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학 연구의 집대성 방식은 또 우리도 좀 참조할 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김영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학부생들한테 논문 갖고 했더니 별 반응이 없다고 그러셨죠 아까. 예, 그게 아마도 이제 그 연구자들의 논문 글쓰기와 학생들이나 교양으로 읽는 사람들과의 글쓰기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전문적으로 써서 참고문헌도 너무 많이 달고 주석도 너무 많이 달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학술적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읽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는데 북한은 또 그게 지나치게 북한은 또 인민을 위해서 써서 또 너무나 좀 우리하고 괴리가 멀지만 제가 북한 연구 계속 보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의 전문적 학술도 좀 더 대중화된 글쓰기로 어떤 다른 잡지나 이런 곳에 좀 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들의 고전 연구가 좀 우리 연구자들끼리만 소통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좀 대중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작품 소개로 갔으면 좋겠다. 그 점이 이제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경학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 살펴봤어요. 제가 문학만 좋아해가지고 문학 중심으로 그리고 또 문인으로 치부되는 문인들의 그 문집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고 경학 쪽 사실 못 살펴봤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조선 사회과학 학술집 철학편에 많이 다루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쪽 민족 고전이나 문학편 말고 저 철학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못 살펴봤으니까 그런 점들은 지금 서론에서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학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여력이 없어서 못 살폈다 이렇게 서론에서 지금 피해가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번역과 주석의 수준인데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김여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서 논문도 쓰고 막 번역도 했는데 사실 김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젊은 날에 북한 번역본을 보고서 이렇게 좋은 작가가 있구나. 북한에서
김여의 그 감담일기 부분 번역, 만선아 인고도 뭐 주석은 별로 없지만 풍성한 번역, 그다음에 뭐 사유학부의 번역, 그거 보면서 이게 북한이 정말 좋은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잘 발굴하고 잘 번역했구나 해서 제가 북한 그 번역에 좀 감동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북한 번역이 그 정도의 옛날 7,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70년대 집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집체 번역은 아니고 2, 3인 내지는 1인이 번역을 하고 반드시 그 뒤에 보면 누가 감수를 하고 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번역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산문 번역을 제가 뭐 일일이 대조 안 해봤으니까 그 번역 수준이 어떤지는 잘 말씀 못 드리지만 한시 번역은 그때그때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주석이 없을 뿐이지 그 한시의 번역은 굉장히 우리말이 잘 돼 있고 그렇게 오역 같은 거 별로 보이지 않고 좋은 번역이라 보였고, 다만 산문은 이제 교사 같은 거 많은 경우는 북한은 약간 얼버무리거나 건너뛰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어려우면. 근데 그건 제가 언제 한번 그 살펴본 적이 있냐면, 김명호 선생님 열알기 나고 김열주 선생님 열알기 번역 나왔을 때 어디서 저보고 열알기 번역에 대해서 한번 쭉 나온 거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북한 번역을 이제 열알기 번역을 보니까 되게 어렵고 우리 남한 학자들도 그 번역이 까다로웠던 부분은 은근슬쩍 그냥 한 두 줄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이 좀 번역에서 굉장히 난해하거나 아니면 전고가 너무 많은 것은 일부러 인민을 위해서 좀 빼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기 앉아계신 김종대 선생님이 앞으로 연구하신다고 합니다. 고전번역원에 계시는 김종대 선생님이 북한의 번역과 우리 남한의 번역의 어떤 그 상이점이나 또 수준 같은 걸 좀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고전번역원 전문 번역하시는 선생님들의 좀 논문 같은 게 좀 제출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김영면에 대한 논문은 따로 이렇게 여기 작가론 말고는 없는데, 제가 그 운영한 목록 중에 19세기 한시라는 부분에 이제 많이 김병현이 사이사이 논의 됩니다. 그 김병현을 북한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풍자문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봉건의 그 기치에 있는 작가로 평가해서 그 신랄한 풍자와 수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저기 그 구보현 선생님 찾아보시면 또 시사하는 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강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김여 번역 그 오이복 선생님이죠. 오이복 선생님 한글 보고서는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다른 일반적인 번역에 대해서는 강현 선생님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번역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말로는 잘 되게 딱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한문 원문하고는 심하게 말하면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보여서 이 남한 쪽의 이 번역자들하고는 번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그거는 오역이 아니라 오역과 남역을 넘어서는 상상력까지 이렇게 그런 것이 성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보여서 상당히 난감했던 그런 분들이었고, 최근에 중국에 가서 만난 철학하시는 분들이 경험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북한 쪽에 있는 김일성 대는 이런 쪽 하는 분들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철학자들 다루는 내용이 똑같아서 새로운 것을 거의 볼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근데 아마 이게 경학은 특히 시각이나 이런 쪽이 중요해서 특히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문학은 작품마다의 구체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쪽은
물론 큰 앞부분에 있어서 문화서 다루듯이 앞부분에서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공통되다 하더라도 작품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철학 쪽은 그렇지 않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 제가 논문에다가 잘 못 썼는데 김정은 세대에 들어와서 좀 북한 한문화 연구가 좀 제가 보기에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는 너무나 민족주의를 애국주의 강조했는데 지금 슬금슬금 개인의 고뇌나 좌절감 이런 걸 낭만주의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작품 분석을 좀 자세히 하는 그런 유연함이 보여서 뭔가 김정은 세대의 새로운 좀 조짐이 한문학계에도 보이지 않는가. 작품을 너무 이렇게 막 이데올로기에 갖춰놓는 걸 좀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럼 저희들하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유 공간이 훨씬 더 네, 넓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고모인 선생님이 최근에 김사각 관련한 좋은 논문을 쓰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선생님이 목록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뽑아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쭉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찾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는 또 한번 참고해볼 만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운산기 같은 경우는 조공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저자이고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도 전혀 처음 보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목록을 쭉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어서 임상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제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큰 제목에서 우리를 위한 한문, 식민지를 위한 한문, 구호를 위한 한자 이렇게 해서 큰 시기별로 선호로 나눈 거죠. 물리, 식민자, 국어를 위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 이 한문 교과서라고 할까요? 한문 교재 가지고 변화 양상 살펴봤는데 그런 쪽에 대한 최근 일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시각 같은 것, 흐름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승무원의 한문교육사에 계신 김현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토론문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임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워낙에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어와 한문 위상의 변천, 그다음에 일제 시기 한국 한문 전적 교재 편성 양상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논문도 많이 쓰시고 또 소설도 내시고 하셔서 많은 노력 경주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토론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궁금함에 대해서 제 책임을 내보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임 선생님께서 발표의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임 선생님의 기준점은 일제 치하의 제도적 교육에서 한문을 편성한 학자들이 어떻게 한문을 일제 정책적 의미에 맞게 편성했나를 이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보신 듯한데 그것이 어떤 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일제 시기에 또 다르게 존재하는 우리 한문 교재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 또 관점의 폭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지를 구성했습니다. 이따가 답을 해주실 때 조금 그 점은 참작하시고 조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연구 대상 3종 텍스트는 성격에 따라서 독해 및 작문 연습 교재, 자학서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이한 편찬 방식을 가진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한문과 한자에 부여된 다양한 위상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3종의 텍스트 모두 다른 성격의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자문 종류의 자학서나 한문 독해서 혹은 한문 작문 교재만을 일괄해서 다루는 것이 연구의 목적을 명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대 천자문 같은 거, 그 다음에 구별 천자문, 그 다음 도형 천자문 같은 좀 적게는 서술을
성리 천자문 같은 거, 천자가 등의 경우도 연구돼서 한번 고려해봄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의 시대성과 그 매진말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장에서 그 한국에서 한문과 한자에 부여한 다양한 위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 시대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으로 편찬된 한문 교재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종의 텍스트 중에서 2종은 일제강점기 1928년, 29년, 또 1종은 한글 전형 정책이 실시되는 전란기라는 특별한 시대 배경을 가졌습니다. 시대에 따른 한문 교재의 다양한 위상을 구설하고자 한 것이었으면 일제 때 발행된 일성문 신정 유학 천자문이나 미군 전기에 발행된 대동 천자문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것이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매즈말 부분에서 그 한문의 위상과 한문 교재의 변천은 정책과 문자 생활과 관련된 한국어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서술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문이 연구의 중심이기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현대의 한글 중심의 관점에서 한자 한문 교재 시대에 따른 약간의 어용 양상,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다소 편향된 관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이 논점이 어디 있는지 조금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3장 식민자를 위한 한문에 대해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그 심형진이 지은 조선 역사천자문을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이 심형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한시 다수를 집필한 이유로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의 자학서에 그런 성향이 반영되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문과 한학의 지식이 식민자의 체제에 맞춰 왜곡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책을 통해 민족주의라는 근대적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에 전통적 사문의 가치에서도 다양한 식민치와 한문 존재 양식을 알 수 있다라고 서술하셨는데 이런 서술은 한문과 한학 전체에 대한 일제 시기를 이해하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솔직히 이제 한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그에 대한 반대로 그 일제강점기이지만 박문호의 속천자문이나 김연태의 속천자 등과 같은 책은 일제 때 간행됐지만 조은사의 천자문을 비판하면서 속천자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역사 사실을 포함시켰고 또 위에 속천자 같은 경우는 천지의 도와 인사의 이치를 아동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간행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서적을 대비해서 보여주신다면 일제강점기 자학서는 한자 한문 교재의 실상이 식민자를 위한 한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몽들을 깨우기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조금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주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완이 되거나 또는 반론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종이가 사실 좀 부족하고 매중이 잘 안 돼 있는 글인데 자세하게 잘 읽어주시고 보완 발언을 이렇게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발표할 때 그냥 제가 구두로 이런저런 수정 방향, 저의 취지, 보완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글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가, 주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시 다듬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돕는 성격, 그러니까 한문 교수 척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교재 자체라기보다는 그 서문,
일제 치하에서의 한문 교육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여규영, 정만조 등의 서문을 다뤄보겠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일제 시대의 한문과의 제도적 한문과 이제 연결이 있다는 점이죠. 반면에 조선역사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일제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역하는 방식의 교재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과문하지만 이런 방식의 부역하는 교재, 부역하는 한문의 양상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과문하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차별이 있다 혹은 검열이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차별과 검열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어떻게 해왔느냐. 가령 여기 있어서도 천황에 대해서는 천황 이름을 절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선시대 왕들한테는 좀 다르지만 고려라든지 통일신라라든지 일종의 정통 왕조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왕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서 굉장히 굉장히 격하는 이제 표현들을 사실 이런 서술 방식 자체가 일종의 차별인 것이죠. 일본 천황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한국의 역대 왕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차별이고, 그 다음에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일본사에서는 하지 않을 것을 이제 한국사에서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별의 방식을 이제 저는 드러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리고 한문학의 일종의 문해력들이 거기에 동원된 그런 구체적인 양상들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새 천자를 연결시킨 것은 아까 이제 정책의 문제도 있죠. 역시 주권의 문제가 발견된다는 점이죠. 주권이 없을 때 한문의 양상이 이루어졌다면 주권이 생긴 다음에 그 주권이 한글로 치환되고 환원되고 한자가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재로서 실현됐느냐, 그리고 주권의 문제, 정책의 문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루었다. 이 부분을 더 설득력 있게 서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수 선생님 혹시 다 답변이 됐나요? 예.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세 분 지리자 선생님도 질의해 주시고, 네 분 지리자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네 분 답변까지 다 들어오는 우리 20분이나 남았네요. 가만히 보니까 10분 먼저 시작하고 너무 발표자 선생님들한테 간명하겠다는 말씀드린 탓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6시까지 원래 되어 있지만요, 6시 다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 또 여기 대학원생들 이렇게 있으니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지정 토론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혹시 의문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먼저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고정권력원에 있는 김동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도 되고 해서 그거 해명도 할 겸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강혜선 선생님께 한번 의견을 내주고 싶은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북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큰 대형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나온 건 이렇게 좀 편폭이 크고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게 이제 있지만 김일성대학 논문집이나 그런 데 있는 건
개념으로 봐서는 4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 두 장으로 이제 그 비포 2장으로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느끼는 것이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으로 보면 우선 한국처럼 이제 주석이라든지 출전 이런 것이 없고 정치 치밀하게 정치하게 논쟁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반론하기도 너무 만만치 않고 그냥 자기의 원론적인 것처럼 반론하기도 만만치 않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기도 만만치 않은 이런 학술의 연속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한문 번역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한문 번역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동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쓰는 걸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긴 편폭이 그리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짧은 글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상을 전달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논문 상황을 보면은 논문의 개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논증하는 것도 있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소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식의 논문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걸 소개한다든지 고증할 때는 보면 100매 내외가 필요치 않고 30매나 50매만 필요한 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100매를 우리 정해놓다 보니까 굳이 어떤 거는 쓸모없는 뭐라 할까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거를 많이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우리는 꼭 단점을 비판하기보다 장점을 좀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문학사 한꺼번에 질문을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김영도 선생님께서 나중에 역설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라든지 근대기나 이럴 때는 민족주의라는 거 이런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도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전란이라든지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중국과 전쟁을 한다 이럴 때는 민족주의라는 관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실제로 그런 데는 민족주의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 평화시대 있죠. 평화시대. 일본이나 중국 외세하고 전쟁을 하자면 평화시대에는 민족주의 관점은 좀 적어지고 계급주의적인 관점으로 보통 일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평화시대, 그러니까 우리 영정주라든지 성주라든지 세종 이럴 때 이제 대외교섭도 많고 이럴 때 어떤 문학사를 서술하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민족주의라는 관점을 이렇게 하면은 그 실상이랄까 이런 걸 제대로 다 드러내서 서술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어떤 문제가 봉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네네네. 그래서 그 문학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라든지 틀 이런 것이 취약하니까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그 틀로 민족주의라는 것이 다른 걸 포괄해서 나가는 것은 더 좀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강혜선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 북한이 되게 짧게 논문을 쓰는 거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좀 유연해진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논문이 길어졌어요.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17년, 18년, 19년에 나오는 논문들이 굉장히 논문이 길어지고 작품 분석을 옛날 같으면 부분 인용만 딱 하고 그냥 애국적이다, 얼마나 인민혁명에 잘 들어가니 이러고 땡 했는데 이제는 작가가 어떤 구성법을 잘 이용하고 어떻게 형상 수법을 써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그 작품론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40페이지에 소개한 예를 들면은 특히 요사이 고시를 주목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영남산 같은 작품 또 그다음에 강희맹의 그 장백산 이런 작품들을 아주 그 형상 수법이나 구성법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이제 한시 작품론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역시 그 요약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한문학계 논문이 너무 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길게
쓰지만요. 그 좀 길게 쓸 논문 길게 쓰고 요약적인 논문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정말 좀 격식이라는 틀에 갇혀서 논문이라는 그에 정해진 틀 있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지금 가고 있어서 북한의 그런 그런 방식의 글쓰기 스타일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의 변화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논문 글쓰기 이거는 한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의 인문학 전체에 해당하는 그 문제죠. 한국 연구재단 시스템이 이 한국 인문학계를 뭐 발전시킨 부분도 뭐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억압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인문학자들의 상상력을 고갈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워낙 큰 문제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현태 선생님께서 또 약간 답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란 말이 이제 워낙에 그 부정적인 것들과 부여돼서 많이 쓰다 보니까 새롭게 거기를 그 말을 쓰면서 새로운 논의를 하기가 참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안세현 쌤이 쓰셨던 표현을 빌자면 지도를 지도를 만들기 위한 시각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 거고 두 번째로 하려던 말은 그 도남 선생이 하고 싶었던 게 민중적인 민족주의다. 그런 민족 계급을 강조하는 입장과 민족을 강조하는 입장이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께서 그거를 문학사 서술로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떤 학술적인 언론으로서 이우 선생님이 그런 걸 증언하시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보내주셨고 하여튼 그런 계급을 강조하는 사회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민중적인 입장과 민족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계승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준태 선생님 답변이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자 있으신지요? 이해를 교수도 한번 그렇습니까? 예. 인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것은 꼭 김용태 선생님께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안세현 선생님 이제 284년에 한문학 연구에서의 분단의 문제, 이게 사실은 안세현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이걸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확히 이제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현대문학 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까도 이제 발표 중에서 나왔지만 정기용이고 임하고 공산주의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대중문화를 했던 김혜송처럼 전혀 사실은 그 공산주의랑 관계없는데 해방정부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연구를 못하고 분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분단을 통해서 이 고전문학 연구, 한문학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있었던가,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제 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는 현대문학 쪽에서 이것은 꼭 분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친일 문학, 친일 자료에 대한 연구가 그 일종의 금기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히 분단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문학 파트는 사실 이 친일과 관계된 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가령 황순원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황순원 선생이 친일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들을 되도록 덮으려고 했었죠. 사실 현대문학에서는 분명히 그 친일에 대한 연구, 신체제에 대한 연구가 신체제 혹은 전쟁 협력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금기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그것이 분단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문학, 한문학 쪽에서 분단과 관계된 그런 명백한 사례들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지금 학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선생님께서 아까 안세현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한 이런
말씀이죠? 예. 이 고전 쪽에서도 아마 고전문학 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안세현 선생 혹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여쭙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단됐을 때 작가나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 이 곧 그 학술이나 논문의 사관의 그 입장이랑 딱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조영재 선생님이 살았던 좌우통합의 그것의 삶이 그게 이제 좌절됐으니까 연구도 그렇게 좌절됐다는 식의 그거보다는 한문학 연구에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되거나 아까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셨처럼 이건 도저히 이 분단 때문에 못했다거나 분단 때문에 뭐 다른 방향으로 아주 오독됐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사실 여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근대 한문으로서의 한문학 연구가 1960년대 이후에 성립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한문학 연구자나 그런 논저가 지금 저 분단 때문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측면. 김현태 선생님 그 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하려면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이실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에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경성제대에서도 이제 고정옥 또 뭐죠? 갑자기 그런 구자견생까지 해가지고 유물파들이 있었는데 고정생이 올라가고 이제 구자견생이 남아가지고 그 평균문학에 대해서 하셨지만 그 이후로 그게 더 뻗어나가지 못한 거는 이제 혼자 거기 나만에 딱 남아가지고 그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반증으로 뭔가 이렇게 연구 풍토 시각으로 진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어색하게 말씀드리고 도남생 같은 경우도 초기와 나중에 후기에 이 문학사 서술에서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지적해 놓은 거 보니까 나중에 민중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현대문학처럼 극적인 타부가 있거나 그런 건 좀 아니겠지만 알게 모르게 시각에 영향을 끼쳤다. 그게 그나마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민족운동이 남한에서 일어나면서 그걸 극복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거 없었으면 심하지 않았을까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안 선생님이 좋은 질문인데 그게 제가 잘 호응 못한 점 좀 죄송하네요. 예, 강현 선생님. 저기 그 진재규 회장님 저는 사실 성신여대에서 고전문학사를 가르치거든요. 한문학 교수이면서 거기 한국문학 통사로 제가 그 교재를 쓰는데 조동희 선생님 제일 앞에 서설이 북한은 조선문학사 우리는 문학사고 해서 당신은 우리 문학사다 이런 말씀으로 통합하는 논의로 한문학 통사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의문학사라는 개념 그거 논의하실 때 조동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힘주어 한국문학 통사 앞에 우리 문학사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더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기 제가 보직을 좋아해요. 우리 한문학 회장입니다. 그 우리 한문학회를 만들 때 그까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럼 남이냐? 이런 개념도 있고, 근데 그때는 좀 관념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관념성이 문학사를 실질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분단 체제에서 이렇게 우리란 말 그 생각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우리 한문학을 만들 때 이름을 창명할 때 참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마이크를 주었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2~3번 쓸게요. 네. 북한 번역이 잘 됐는데 시번역이 왜 잘 됐냐면은 시번역은 김상훈이라는 분하고 이용학하고 그다음 홍김무 씨하고 다들 당시에 한국말도 잘하고 김상훈 같은 경우는 자기 이용학도 마찬가지 현대시를 잘 썼거든요. 한문학을 악보 전통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스사시에 관한 썼고 하기 때문에
시를 이게 스스로 창작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번역하는 굉장히 우리로만 유리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1956년에 이제 본격적인 북한에서 한문 교과서가 나오는데 1, 2, 3, 4, 5, 6 진짜 어려워요.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왕후천축국전을 그냥 그게 원문 그대로는 아닌데 홍기문 선생님이 자기가 약간씩 윤문을 갖고 냈는데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6년 이후로는 그게 다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알지만 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뒤로는 한자 교육으로 나가요. 그게 김일성이 아마 그렇게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은 미국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해요, 그 사람이. 근데 한문 대신에 영어 시간을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우는 게 있는데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라고 그러는데 초급 중학교 3년 동안 옛날에 배웠는데 안 배워요. 대신에 한문을 뗀 대신에 영어를 집어넣고 대신에 고급 중학교만 3년 배웠는데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중동어 생시라고 마찬가지인데 한문학을 잘하려면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초반부터 계속 김일성, 김정은 오면서 공교육에서 계속 한문이 축소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축소가 되니 한문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제주는 애들 안 오니까 뭐 김일성 종합도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한문 번역하는데 우리 투성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 지금 말하는 김상훈, 홍기문 그 다음에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민족 한국 교육사 썼던 분이 그분도 한문 교과서 했는데 그분들까지 그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학들을 양성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전번역이라는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기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김일성 종합대학 내 민족고전연구소라고 있다 그러는데 그 실체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준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낮아지는 게 있고 그래 결국은 한문학과 수준은 한문교육계 축소하고 관련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시간을 더 드리면 더 많은 말씀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호 선생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6시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고건 선생님도 그렇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한 학계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주제고 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대하고 일제 시기에 한문학 유산, 한문 교재 이쪽에 대한 우리 한문학 쪽에서의 관심도 더 많이 기울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 시기는 현대문학 하는 분들이 이 한문 관련한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현대문학 쪽에서 한문으로만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만 나와도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쪽 부분도 우리 한문학 쪽에서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사가 이쪽 부분에 기울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토론에서 또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발표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합의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북한 쪽에서 최근에 연구된 것들, 그 다음에 문학성 문제, 그 다음에 남북한 쪽에서의 연구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인적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짝사랑이 아니라 만나서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쪽으로의
정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번 운동학술대회 그죠? 전체 토론을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